강태준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7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아내 윤지혜를 위해 꽃다발과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를 나섰죠. 퇴근길 차 안에서 태준은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예약도 해뒀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태준의 눈에 익숙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동생 민우의 검은색 소나타였죠. 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우가 형수에게 무언가 심부름을 부탁받았나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조수석에 놓인 꽃다발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태준은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아내 지혜와 동생 민우가 얽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준의 등장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침실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자신의 침대에서 얽혀 있던 모습이요. 태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차는 저절로 회사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간 태준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지혜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의 문자도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태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태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 의해서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준은 모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혜가 벌떡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태준은 지혜를 스쳐 지나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지혜가 침실 문 앞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온 태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얼굴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 우리 얘기 좀. 회사 가봐야겠어요. 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출근길 내내 민우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태주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 오전 업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장과 과장들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질문하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태준의 달라진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은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현우였죠. 현우는 태준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태준은 어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은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현우는 이혼 소송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주는 현우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현우는 사설탐정 김상도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배우자 외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태주는 김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상도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태주는 지혜와 민우의 인적사항, 일정, 자주 가는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김상도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죠. 저녁 6시 태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명의로 된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김상도는 매일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었죠. 김상도는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상도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확인했습니다. 1204호였습니다. 계약자는 민우의 대학 동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민우였습니다. 김상도는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에게 돈을 주고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민우와 지혜가 함께 출입한 기록이 50회가 넘었습니다. 태주는 김상도가 전해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USB를 3개 더 복사해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회사 금고, 은행 대여금고, 그리고 현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재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지혜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3개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아파트도 지혜와 공동 명의였습니다. 시가 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태주는 지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혹시 민우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상도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김상도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과거 행적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결혼 전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재산이 많은 남자들이었죠. 그중 태준을 선택한 것은 그가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의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혜는 태준 몰래 비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년간 모은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태준 명의로 된 서류에 몰래 도장을 찍어 1억 원을 대출받았던 것입니다. 그 돈은 모두 지혜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모든 자료를 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우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 태준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김상도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와 민우가 오피스텔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민우는 형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이게... 태준은 민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지혜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민우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제발. 손 떼.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형의 눈빛에 주춤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태준은 방 안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침대, 옷가지, 화장대 위에 물건들까지요. 모든 촬영을 마친 태준은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죠. 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준은 현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우는 그날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혜에게는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에게도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죠. 태준은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와 민우의 관계, 이혼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쇼크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입원하게 됐습니다. 태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부모님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태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혜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태준은 냉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도 태준을 찾아왔지만 태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친정 작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더 비참했습니다. 형에게 매일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병실에 찾아갔지만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도 힘들었습니다. 밤낮으로 형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출근해도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팀장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민우가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객사의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한 것입니다. 회사는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우는 대표실로 불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한 겁니까? 대표의 호통에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민우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한 달 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형수와 바람피운 사실이 소문으로 퍼진 뒤였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입원비를 민우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혜도 법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명백한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혜의 변호인은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지혜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지혜는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할 납부 조건이었지만 지혜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지혜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9천 원에 하루 8시간 근무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민우의 대학 동기 서진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서진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님, 민우가 위험합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태주는 서진호를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서진호를 만났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우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민우가 형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노트에는 민우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6개월 전의 일기였습니다. 민우는 지혜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가 민우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었죠. 태준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우연히 이 비밀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사귀던 중 태준을 임신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 민우의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이 비밀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민우를 협박했습니다. 민우는 형이 이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민우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태준은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오빠한테 말할까? 오빠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요. 형님이 알면 안 돼요. 녹음 파일은 여러 개였습니다. 모두 지혜가 민우를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피해자였습니다. 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오래 울렸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즉시 차를 몰고 민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관리실에 연락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 민우를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을 보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우는 형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요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우의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태준과 민우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혜가 6개월 동안 자신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혜를 소환했습니다. 지혜는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지혜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태준 씨,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직접 오셔야겠습니다. 태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은 지혜의 이메일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태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태준의 재산 규모를 조사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지 계획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결혼 1년 후부터 민우에게 성적으로 끌렸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거부하자 협박 수단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우 집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의도적으로 민우의 집 곳곳을 뒤진 결과였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지혜는 본격적으로 민우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태준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1억 원이 지혜의 비밀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해외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사 기밀 유출 시도였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컴퓨터에서 회사 설계 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기려 했습니다. 이미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이메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협박, 강요,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혜는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태준과 민우는 변호사와 함께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송금 전에 계좌를 동결시켜 대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민우와 함께 부모님 병실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희생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도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은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우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저야말로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지혜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준은 빼돌린 재산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민우는 형의 도움으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석 달 후 민우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태준은 민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내 IT 기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민우는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태준은 민우의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건축 설계 업무를 IT 기술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태준의 회사와 민우의 회사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민우가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는 태준 회사의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두 형제는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을 번갈아 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부모님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은 퇴원 후 요양원 대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 됐습니다. 태준은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동생을 되찾았습니다. 진짜적이 누구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태준의 커피가 상대방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태주는 황급히 냅킨을 꺼내 건넸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옷은 세탁하면 되니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새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요.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태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책 이야기,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졌습니다. 태주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수지는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를 나선 태주는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속에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동생과 함께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사랑과 함께요. 태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